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을 도안합니다. 정말 이제는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 시장 관망세가 좀 짙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던 가운데 어제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추석 이후를 넘어서요. 나머지 이번 연도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한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따른 전략과 종목별 대응 전략책을 세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든든한 목요일 팀과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주유소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목요일 팀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지환 전문가님과 허반석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들 저희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레는 마음 반.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약간의 걱정 반 이런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허반석 위원님 이번 주 또 주유소 마무리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왼쪽 가슴에 뭔가 빛나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뭐죠? 훈장 같은 복구왕 배지를 네. 이제 주유소 포맷이 이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인가 해서 곱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던 복구왕 배지를 좀 차고 나와봤습니다. 네, 좀 자주 좀 차고 나오시지. 오늘만 차고 나와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도 계속 차실 예정인가요? 포맷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가슴팍에다 새기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추석이 지나고 개편이 좀 이루어지면 목요일 팀이 좀 찢어지죠? 잠시 몸은 헤어질 뿐. 네. 아니 뭐 그렇게 뭐 찢어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지원 전문가님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또 멀리 떨어지게 됐는데. 아쉽죠. 우리 이제 허방수 위원님하고는 처음 방송을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었고 상당히 즐거웠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네. 또 같이 하고 싶은 네. 그런 전문 위원님입니다. 아유, 네. 여기서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약간 굿바이 인사를 네네. 갑자기 하는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눈가가 저도 약간 촉촉해졌는데 여러분들 끝나는 느낌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목요일 팀 이제 각각 개편이 들어가면 위원님들은 다른 요일에 뵐 수 있지만 저희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이라는 점은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요. 위원님들끼리 우정도 제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끼리 케미가 좋은 건 좋은 건데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빠르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오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을지 함께 보시죠. 네, 제 얼굴 옆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둘씩 보면 잔인한 9월 마치 노래 제목 같네요. 유행가 제목 같기도 하고 농사 짓는 마음으로 이건 부제 같아요. 마치 요즘 이제 노래 트렌드가 뒤에 부제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키워드는 미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위드 코로나 마지막 제작진의 키워드 중국 규제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정리가 됐는데 어떤 키워드부터 볼까요?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장중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기관이 판 것에 대해서 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이것이 좀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있는지 궁금한데 이 키워드 설명해 주실 분 누구실까요? 네, 지금 이번 주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미국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우리와 다르게 월치 평균으로 내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형성되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주 종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 그 말은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지수가 위쪽은 아니다라는 걸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아마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폭이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데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좀 들었을 겁니다. 뭐냐면 그동안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받을 때 지표가 나쁘다,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있다, 혹은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온다 등등인데 이 전형적으로 증시가 조정받을 때 나오는 현상과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조정을 보면 좀 다른 양상입니다. 뭐냐면 보통 미국 증시가 저 정도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 일단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왔다 그러면 유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변동성 지수, 픽스 지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지수가 상당히 조정폭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 빅스는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는 1.32, 1.3%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가는 72불을 넘어가면서 오랜만에 70% 위로 올라선 이래로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의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지만 주가, 증시만 조정을 받지 그 외 기타 하락으로 내려가는 징후가 나오는 다른 모든 부분은 조정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지금 6월달 증시와 같이 미국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결제지수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는 옵션 만기일 때와 다르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못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본다면 이번 주는 어쨌든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 영향을 받아서 상방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만약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후에 미국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 위의 변화는 지난 6월 달에 보시면은 V자형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바로 들어 올렸는데 이번에도 그럴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악재는 이미 증시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 불안감은 큰데 실제로 증시는 많이 안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본다면 지금 증시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다. 여러 혼재하고 있는 악재 속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오늘 수급에 대해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도 어떤 점이 좀 기억에 남으셨는지요? 뭐 결국 추석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까지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합니다. 얕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자 하는 현금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외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가 나온다 또는 외인의 강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쳐주거나 저가에 담으려고 했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두껍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는 그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조금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 지수에 있어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점심시간을 전후로 11시 30분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차츰차츰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수도 조금씩 하락을 좀 멈추고 다시 조금 올라오려나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반기일에 대한 변동성 우려도 있고 그리고 개인들은 뭔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높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는 팔기에 조금 더 바쁠 수도 있고 다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추석 연휴 그리고 FOMC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 매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망 또는 오히려 FOMC 회의로 인한 경계 심리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에 따라서 지수가 등락할 수밖에 없겠다. 변동성 그대로 지수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너무 이 시장의 등락에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떨어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석 연휴 전에 떨어지지 않은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시장의 문제나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이 추석 연휴에 대한 변동성이 시장 지수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 이후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간의 데이터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추석 연휴 뒤에는 대부분 큰일이 아니고서나 금융위기나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때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3개월에서 길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석 전에 조정받았던 부분들은 회복을 하더라.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조금 지지부진한 시장들이 이어졌지만 이 시장에서 저가 매수로 분할 매수로 이미 현금 비중을 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하나하나 야금야금 사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수 자체를 움직이지는 않지만 추석 연휴 이후 10월, 11월, 12월 남은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사실 지난주, 이번 주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음 주까지도 FOMC 회의 결과 불확실성 해소하고 그 나서도 뭔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남은 하반기 계좌를 살찌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움직였던 수급에 대해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 스텝을 차분히 좀 준비해 나가면 걱정 없을 것이다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장이지만 추석 때 글로벌 증시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추석 연휴 중간에도 관련된 이야기들 받고 싶다 혹은 그 이후에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샵 0082번으로 허반석 혹은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노래 제목 같다고 한 잔인한 9월 이게 또 궁금한데 뭐 잔인한 사랑도 아니고 잔인한 9월 체감이 그렇게 나빴나요? 시장이 어떤 의미로 잔인한 9월이라고 쓰셨을까요, 위원님? 네, 9월장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다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월 3일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바로 한국 시장의 국내 시장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과 ECB 통화정책회의가 9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일 있을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나면 추석 연휴로 돌입을 합니다. 추석 연휴 다음에 바로 FOMC 22일, 23일 회의 결과가 시장으로 하나하나 전해질 예정입니다. 이렇듯이 매주마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산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시장의 상승 또는 종목의 상승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나서 가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고 잔인한 9월이라는 또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를 조금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차트를 월 주봉으로 좀 열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마다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고 평행한 선을 하나 그으셔서 종목을 보듯이 그 위로 한번 올려보면 동일하게 이게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도 빨간색 동그라미에서는 매수를 하고 파란색 네모에서는 되돌림 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왔는데 그 구간 중에 지금 시기는 되돌림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매주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쉽지는 않을 그런 9월 시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9월 초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97년부터 올해까지 약 24년 8개월, 그러니까 약 296개월 동안 평균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12달 중 가장 저조한 달이 어디였는가 통계치를 내보니까 9월 달이 지표로 본다고 해도 그래프로 본다고 해도 뾰족하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나오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약 20년간의 데이터를 그래프화해 보면 9월 달이 유독 이렇게 아래로 뾰족하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9월 달 3분기 가면서 조금 저조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약 25년 동안 9월 달이 가장 저조했던 이유는 추석 연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쓰는 말로 국롤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규칙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칙을 따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추석 연휴에 대한 현금 확보 그리고 매도 그리고 불확실성을 그대로 몸으로 안고 가지 않겠다라는 부분까지도 겹쳐 있을 것 같습니다. 2월로 시계를 조금 앞으로 당겨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설 구정 연휴를 앞두고서 대부분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정 연휴 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심리에 의해서 매도가 오히려 좀 더 강했습니다. 지금은 추석에 대한 포인트들이 맞춰져 있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이나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논외를 하더라도 약 24년 8개월 동안 12개월 중 가장 수익률이 저조했던 달이 9월이라는 그런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네. 차라리 9월은 관망하고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고 뭔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추석 연휴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추석 연휴 전에 조정을 받고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다시 그 조정을 받은 갭을 메우러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하나하나 올라오던 게 대부분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그런 패턴이 반복되었는데요. 200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융위기 그리고 2010년도,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시기가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추석 전에 받았던 조정들을 추석 이후에는 단계별로 야금야금 회복을 하더라라는 부분으로 조금 위로를 삼으셔서 잔인한 9월이었습니다. 매주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9월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일정을 방송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지표는 FOMC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테이퍼링 시기가 조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렇게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위나 아래 극단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이 나온다면 차라리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게 낫겠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시행한다 쪽으로 베팅을 해버리고 불확실성 해소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가장 복잡한 쇼크로 고용지표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더 한 차례 복잡해진 그런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있어서 깊은 조정이 나왔고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다 왔다. 행군으로 따지면 이제 반환점을 돌고 80% 이상 왔다. 그리고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오르막길 코스가 거의 끝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크게 숨 한번 쉬시고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내 계좌가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시장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9월이 그렇게 우리 증시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에 따른 해결책, 방안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르막길이 여기서 끝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농사짓는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지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또 그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니까 확실히 9월이 안 좋긴 안 좋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지원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9월이 매년 이랬나요? 9월이 안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9월은 원래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월 지표가 이제 발표된 게 9월이잖아요. 그렇죠. 8월 지표가 좋게 나올 수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경기 활동이 8월 달에 휴가철을 맞아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탑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단기로 돈을 벌어서 휴가철 되면 한 철은 그대로 그냥 휴가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대체적으로 8월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까지 나오면서 중국 관련 지표도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9월에 반영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전에 허반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월 지표가 최악으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반영하는 9월 달의 증시가 가장 안 좋다라고 본다면 가장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거꾸로 평가를 하면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증시의 위기는 지금처럼 오늘 이제 중국 헝다 관련된 부분부터 셧다운부터 여러 가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위기가 많이 조장되잖아요. 그럼 절대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이 증시의 경험으로 보면 위기는 대부분 알지 못하는 때 기습적으로 오지 지금처럼 누구나 두려워하는 증시 상황에서는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두려워하는 심리 상에서 물러서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을 잘 보시면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이 이제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안 물러서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거는 개인 투자가분들이고 오히려 이제 그걸 집요하게 잘 파고들어서 매집을 하는 거는 외국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학관계를 본다면 9월 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위기설이 많이 돌 때가 오히려 이제 주식을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때고 여기서 물론 이제 작년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유동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섹터나 종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곳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받는 종목으로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은 아직도 작년과 같은 그런 섹터별 등락에 올려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5G 뭐 이런 어떤 섹터별 등락에 의한 바스켓 거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종목별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간과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하락을 맞는 부분도 지금 플랫폼 관련돼 있는 이슈와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외국 개인들의 매수 상위를 보면 1위부터 5위까지가 정말 극명하게 나옵니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NC소프트, LG화학 이 5종목이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급락을 다 맞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장에서 심리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 사야 될 곳에서는 위축되고 있고 사지 말아야 될 곳에서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9월 위기설은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한테는 상당한 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달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두 분의 의견 둘 다 들어봤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키워드가 그래도 9월장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별로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번엔 또 특이한 변수가 하나 있었죠. 코로나19라는 시장의 변수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로 변해서 오히려 호재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경제활동을 일시정지할 수 없다라는 명목하에 코로나와 그냥 함께 가기로 했다.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뭐 금일 기준으로 하면 1차 접종자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좀 접어들면 전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위드 코로나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9월 달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백신에 이제 아무래도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제 10월 달에 아마 빠르면 10월만 늦어도 11월 달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승인의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지금 현재 10월 말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했고, 미국이나 뭐 유럽은 일본 이제 들어가는 주도 있고, 나라들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베트남을 비롯해서 이런 개발도상국들도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련돼서 가장 뭐 1차적인 부분은 경기 민감주가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경기 민감주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이제 더 큰 부분은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경기를 억누르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뭡니까?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데,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뭔가 선진국이나 굉장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낮은 곳에서 공급 부족 상태가 나오니까 이걸 선진국에서 공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공장의 비메모리 반도체 라인을 다 뜯어내고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현재 공급 부족 상태가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2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또 나와서 소비재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허반석 위원님은 위드 코로나 키워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위드 코로나도 이제 말씀을 최초에 백신이 없을 때 우리는 백신 공백기, 지금은 매직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요. 위드 코로나도 당연히 이제 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 이전에 위드 코로나가 오고 그 완충작용을 통해서 완연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위드 코로나를 굳이 넣지 않고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간단한 그
시작과 끝을 놓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상으로의 복귀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뭔가 반짝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그중에서도 특히 색조 화장과 관련된 업체들이 좀 좋아졌죠. 그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안 했었고 외출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고 그리고 백신 접종에 따라서 일정 부분 노마스크에 대한 부분도 허용이 기대가 되고 있으면 시작과 끝을 봤을 때 지금은 주춤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섹터 중에 하나가 그러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로직을 좀 작용을 시켜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던 곳에 올 수 없었던 곳에 모이지 못했던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한다라고 하면 뭐 공연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백화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외식 업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류 그리고 의류 관련된 매출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유로운 해외여행, 입출국이 가능하다면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도 담았었던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면세점 사업에 대한 재개, 그리고 호텔 사업에 대한 매출 증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가정하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로직도 작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상승들이 저점에서는 따박따박 맞아떨어져서 올라가더라라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재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IT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그간 생산 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베트남 등지, 인도 등지에서 조금 멈춰서 있었죠.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완화되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까지도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화장품 섹터도 그렇고요. 백화점 섹터도 그렇고요. 주류, 의류, 음식료, 항공, 여행, 호텔 뭐 이야기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을 생각해 놓고 산업과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셔서 나는 어느 섹터를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좋아지는 건가 나빠지는 건가 그렇게 된다면 언택트는 아예 다 사라지는 건가 그 중에서도 살아남을 것이 무엇인가 그런 데까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꾸리실 때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때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꾸리실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시장과 우리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 처음과 끝 어디가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의 고리를 넓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 갈수록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에도 여행, 항공, 카지노,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을 보면 위드 코로나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반면에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제작진이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죠. 중국 규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 시장에도 위협 요소로 남아있는 악재로 발동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중국 규제가 지금 또 강화된다. 장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홍콩 증시, 중국 증시 쭉 밀리는 모습이었고 전 세계 전 세계 시장에서 시총 굉장히 컸던 중국 관련된 중국 기업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말 한마디로도 이렇게 기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판국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커지고 있거든요. 중국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관련된 종목들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이제 중국 관련된 규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매번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는 우리가 초반에 6, 7월 달에 왜 크게 받아들였냐면 이전처럼 정밀 폭격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서 어디가 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불안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공산당 정부라고 하더라도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수와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 대부분 회사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생산 관련되는 회사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규제 관련 리스크 나왔던 사교육이나 플랫폼이나 엔터죠, 게임이나 전부 생산과 수출과 관련 없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나 소비 쪽에 관련되는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간을 질질 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굵은 기간 안에 끝내고 타겟이 되는 회사는 반드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랫폼 업체를 규제를 한다고 해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타겟이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업체들에 대해서 또 먼저 질문을 줍니다. 그러니까 규제 관련 리스크를 내보낼 때 가장 큰 특징이, 자,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고 이렇게 문의를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특정 기업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리바바부터 해서. 그러면 외국계 기업이나, 그러니까 그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거니까 어느 기업이 어떻게 규제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중국 내부에 이제 국한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아시아 정치 쪽에 좀 영향을 줬다 해도 큰 파급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는 바는 그거죠.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죠. 잠깐 차트를 볼 수 있으면 차트를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규제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플랫폼부터 해서 사교육, 그리고 뭐 엔터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여기 돌았다, 마지막이 지금 이제 어제 얘기가 나온 게 카지노입니다. 네. 그렇죠?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미국의 윌 리조트라는 카지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하게 카지노 업체를 가지고 있고, 이 업체가 8월 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탄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여행, 항공, 카지노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종목을 지금 보시면은 하루에 10%씩 떨어집니다. 매일. 이 미국 종목이 마카오의 윈리조트 카지노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규제 관련 마카오 규제가 나오자마자 거의 하루에 10%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규제 관련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연관성이 있다, 관련주다 하면 이런 하락을 이제 피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결국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는 관련주가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주라면 이거는 그냥 이제 버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카카오나 미국의 이제 애플도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 규제 관련 정책적인 리스크는 일단 시장에서 맞서지 말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짧고 굵게 끝나겠지만 끝나는 바닥을 하긴 하고, 항상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지금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를 관련된 종목을 버티게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는 중국은 그 기업이 없어진다 그렇죠. 중국의 최대 보험회사가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이 규제 관련 리스크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에 좀 대들다가 하루 이틀이면 중국은 없애잖아요. 기업 자체를 공중분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규제 관련 리스크에 관련된 종목에 버티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규제와 관련돼서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차트를 봐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팁을 얻었길 바라고요. 우리 허반소 의원님은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K-팝, 그리고 K-드라마, K-엔터 관련된 산업 영향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 부유에 대한 시진핑 정치적 목적의 속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마윈,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이야기들 쭉 나왔었고요. 게임 이용, 미성년자들의 게임 이용 시간 제한, 그리고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규제, 이제는 SNS까지도 일부 조금 계정을 막거나 삭제시키는 일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애국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붐들이 중국에 있는데, 해외 명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자국의 브랜드가 최고다, 이것이 그것보다 더 높은 명품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붐들을 좀 일으켜서 애국심과 함께 그런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운동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는 모습들로 봤을 때, 이 중국 시장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섹터에 대한 조심성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박 산업 규제에 있어서도 시총이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하게 또 날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2005년 이후에 최대 낙폭이고 카지노 관련된 업체들에 있어서 시총이 최근 9조 8천억 원 정도 증발을 했다라는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혹은 한 번 폭격을 맞으면 이처럼 깊이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조금 조심할 부분들이 우리나라 엔터와 연예인 관련된 부분 쪽으로는 조심을 하고 미디어 산업 쪽에서도 일부 중국향 매출에 워낙 치중이 되어 있다. 아니면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반기에 기대작들이나 기대감들이 중국 시장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 정도로 좀 꼭 한 켠에는 메모를 해 두셔야 되는 이슈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이러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닌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뇌구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유소 1, 2부 함께 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히든 종목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다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번 주까지 이제 주유소를 하고 다음 주 이제 추석을 지난 다음에는 개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종목 리뷰를 여기서 좀 듣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리뷰를 하거나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종목을 조금 꼽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할 때에는 매수 단가와 그리고 비중이 함께 있어서 금액을 얼마만큼 빠르게 복구를 하느냐가 룰이었죠. 그래서 제가 삼성 SDI를 비중을 크게 실었습니다. 약 20%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싣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좀 강하게 20% 이상으로 좀 맞춰서 그 두 종목들의 상승이 계좌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 SDI도 어제 오후 들어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적 분할하는 것 아니냐라는 뉴스가 보도되니까 시장에서 그리고 시간 외 거래로 굉장히 큰 하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확대했다가 결국 공시를 통해서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공시가 나왔는데요. 삼성 SDI의 주유소 포트폴리오가 64만 원, 60만 원과 64만 원 언저리입니다. 주봉으로 열어놓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저점과 최근의 저점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사이에 라인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와 끝 동그라미 사이에 저점들이 일부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 차트 추세선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것을 깨지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세선 그래도 얼추 잘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위로 상단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러한 차트가 나오는데요. 추세선 상단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 구간은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월봉으로, 주봉으로, 일봉으로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를 그럼 이 월봉과 추세선 차트에서 보았을 때 여기서 수익 실현인가, 손절인가, 추가 매수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두 번째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쉽사리 이 추세선을 깨지 않더라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뭔가 100% 들어맞는 그런 공식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시장을 볼 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일부 잘 믹스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보조지표로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60만 원대, 65만 원 미만대의 삼성 SDI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좀 버텨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72만 원이 깨지고 뭐 장중 5% 이상 하락했을 때 이 손실률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러한 추세선을 많은 종목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오히려 좀 버티기가 나름 심리적으로 수월하지 않나,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KH바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 이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왔고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최근에 조정도 굉장히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KH바텍을 7월 15일자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7월 15일자에 세로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상승률과 수익률이 뭐 45% 이상 좀 나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차트를 길게 열어 놓으시고 최저점이 어디였는가도 한번 보시고 되돌림 자리가 나오는 고점은 어디였는가라고 좀 보신다면 저점 영역대는 17,500원 언저리가 일부 바닥권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되돌림이 나오거나 저항으로 따지고 나왔던 부분들이 26,000원 라인이 일부 상단 박스권 중에서는 상단으로 보인다라고 차트를 길게 열어놓으면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상승한 이후에 누군가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매도하는 자리에서 덜컥 매수하는 실수 또는 욕심이 발현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꼭 조금 지양하셔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더 긴 차트를 열어놓고 본다면 이러한 추세선도 확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추세선을 지켜가고 있고 다시 한번 폴더블 폰 이슈로 상승을 했을 때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위쪽으로 하나 이렇게 올려놔 보면 어디서 되돌림이 나왔고 수익 실현을 했는가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저점과 박스권 상단에서도 그렇고요. 추세선, 저점과 저점들을 연결하고 평행한 선을 위로 올렸을 때 되돌림 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다면 KH바텍은 수익 실현할 때 수익 실현할 자리였고 폴더블 폰이 아무리 좋고 굉장한 흥행을 이루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가는 주식은 없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하셔서 KH바텍은 좋은 수익률을 거두었고 혹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꼭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집에서도 한번 연습을 하셔서 사는 자리가 있고 파는 자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수익 실현을 할 때, 팔 때 거기서 사면 안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조금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 SDI와 KH바텍 두 가지를 좀 리뷰를 하면서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그래도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D님과 제작진분들께서 이렇게 네. 지금 하단 때문에 안 보이는데 빨리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배지를 조금 이렇게 네. 주셔서 빛나네. 앞으로도 눈부시네요. 열심히 달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또는 방송에서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앞으로도 방송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도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지금 4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역시 일대 복구왕답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많은 분들이 환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두 종목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두 개의 종목을 봤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포트폴리오 내에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종목 볼까요, 위원님? 포스코나 투자마켓 같은 장기로 끌고 갔던 종목들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제 종목은 장기 종목이고, 네. 기본 몇 개월에서 길면 이제 1년 이상 가져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과는 맞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는
결국은 이제 단기와 중기, 장기를 놓고 봤을 때 단기와 중기가 상당히 재미는 있지만 결국 이제 돈은 장기가 풀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같은 장은 장기로 끌고 가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는 장이지만 그래도 길게 가져가서 시간 싸움을 해서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종목은 좀 가져가시고요. 대신 이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중기 종목들은 중간중간 보완하면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소비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요. 마지막은 2부에 제가 정책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소비재로 추천 종목을 좀 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긴 종목들 위주로 드리다가 마지막에 한세실업하고 영어무역을 좀 드렸고요. 이 두 종목을 드린 이유는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좀 드렸던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아마 포트에 좀 계시면은 있다면 좀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세실업은 뭐 영어무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밖으로 나가면 옷이 필요할 거고요. 그 옷이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쪽에 집중된다면 뭐 예를 들면 영어무역은 매출 90%가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가 가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종목이 좀 될 수 있고 베트남 공장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이제 그게 득이 됐죠. 왜냐하면 베트남 공장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베트남 공장 관련된 부분에서 밀려 내려왔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점을 넘겨서 영어무역 같은 경우는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를 갈 때 소비재를 뭘 살 거냐라고 본다면 실적과 수급과 모멘텀 세 가지를 다 봤을 때 그렇게 이런 종목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길게 가져가도 소비재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슷한 종목이 이제 한세실업인데 한세실업은 다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기간 쪽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수급의 특징은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싫으시면 단기 중기적으로 여기서 한번 끊어 가셔도 되고요. 24,500원에서는 청산 사임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무역과 한세실업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간다면 한세실업은 중간에 한번 기간 수급이니까 끊어가도 되고요. 영어무역은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시면은 하반기에 충분히 효자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유소 통해서 만나봤던 위원님들 포트내 종목들 리뷰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도 궁금증이 많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샵 0082번으로 이지환 혹은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2부는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의 튼튼 주식 강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유소 3부는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요. 1, 2부 통해서 미리 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석 연휴 때 그러면 장이 안 열리고 생방송이 안 되는데 그럼 저희는 서울경제TV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추석 연휴 특집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최재원 위원님께서 투자 비법에 대한 강의를 이 시간에 통해서 이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추석 연휴에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